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3분 3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탐나는 세계사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교수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사실 다른 역사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좀 큰 사고 소식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저희가 다른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교수님도 아침에. 네, 방금 들었습니다. 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물론이죠. 교수님? 여러 번 갔었죠. 이 부다페스트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렇게 부다하고 네. 페스트 두 개 도시가 합쳐진 예. 도시인데 이 도나우강이 볼가강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2,587km나 되는 큰 강인데 네. 그렇게 거친 강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거친 강이 아니고, 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지나가는 강이에요. 10개의 나라를 지나갑니다. 아, 이 강줄기가요? 네, 강줄기가 예. 독일 남쪽에서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쭉 해가지고 루마니아에서 이제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나우강이, 그러니까 부다페스트도 그 중에 하나죠, 중간쯤에. 그래서 중간쯤 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방이 헝가리가 특히 평야 지방이고 그래서 네. 경유도 아니고 네. 아마도 이것은 거의 유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제가 보기엔 좀 인재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강의 또 상류나 하류도 아니고 그것도 중류라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헝가리 지대 자체가 평야지대라면 그것도 그렇고 네. 이게 유람선이란 것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부다페스트 같이 유명한 관광지의 유람선이라면은 세느강 유람선처럼 수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네. 아마도 뭔가 그쪽에서 나사가 부러졌던가 뭔가 또 어떤 인재일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그럼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셨을 때 이 예. 유람선 타보신 저는 안 경험도 타봤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유람선 타본 경험은 없으시고요. 예, 예. 세느강이나 암스테르담 같은 데서는 여러 번 탔지만은 네. 부다페스트는 꽤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근데 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제보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은 어떤 구명조끼나 구명보트 같은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아예 안 돼 있다. 되게 일반적으로 유럽의 수도에서 운행하는 유람선들은 구명보트가 없어요. 구명조끼를 안 입히죠. 아예 안 입히나요? 네, 왜 그러니까 강들이 되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이 관광객들이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가니까 얼른 예. 볼 것만 보고 가니까 구명조끼 입고 자시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아. 그리고 또 강들이 이렇게 거친 강들이 아닙니다. 도심을 흐르는 강들이. 네. 그래서 구명조끼를 아예 입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도시 수도에 있는 그런 관광지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관광할 때 그렇죠. 유람선 타면 구명조끼를 유람선 다 탈 때 챙겨 입진 않잖아요. 안 입죠.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지금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또 밤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지형적인 특성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만한 지형적인 여건은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수님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지도 굉장히 야심한 시각이기 때문에 정보 소식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앞서 나우 인터뷰 시간에 유럽 의회 선거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국유 포퓰리즘이 돌풍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유럽 의석수를 늘렸고 유럽 사회 내부에서 반유대주의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반유대주의 바람이 불면서 홀로코스트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홀로코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전에요. 잠시 말씀드릴 것이 예.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옛날 같은 것이 아니고 네. 반유대주의라기보다 반외국 사람들입니다. 반외국. 반외국이요? 그러니까 반이방인. 우리 사회가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데 난민 문제로 해서 자꾸 흘러들어오는 외국인들. 네. 여기에 대한 NP이지
그 유대인을 반대한다 그런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원래 그리스 말로 몽땅 태워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것이 어떻게 이제 완전히 말이 바뀌어가지고선 집단 학살, 즉 다시 얘기해서 인종 청소 같은 제노사이드 개념인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아주 고유명사화시킨 거 버리죠. 그렇죠. 독일 나치의 유대인 독일 나치에 학살. 있는 거의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 권력을 잡자마자 유대인 박해. 그렇죠. 그러니까 보란 듯이 정말 유대인들을 원래 괴롭힌 이제 거잖아요. 그 유럽에는 반유대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으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불과 5%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또 거의 세 번째로는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주의. 네. 아리아 민족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부 박멸해야 된다.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종차별주의인데 히틀러가 집권을 한 것이 32년인데요. 네. 1935년에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예. 이 법에서 세 가지를 정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독일 민족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인종차별법을 만들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유대인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남성들은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그 독일 여성들하고 그 성관계나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걸 만든 거죠. 여자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네. 남성이 주로 이렇게 번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남성을 막아놓은 거죠. 그래가지고선 어떤 그 결혼금지법 같은 인종차별도 있지만은 네. 재산 박탈하고 직장 쫓고 뭐 모든 것에서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뭐 차별이라는 단어 차별 이상이네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말살주의였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인류 최대 대학살이자 치욕의 역사라고 네. 불리는데 이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화되던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까지 이어지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나치가 죽인 그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죠. 유대인에다가 슬라브인, 슬라브족, 하등민족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집시 이것은 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기 장애인, 동성연애자, 정치범, 또 그 전쟁 포로 이렇게 해서 전부 죽인 사람이 한 1,100만 명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이 600만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거의 3분의 2를 죽인 독일에 있었던.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시점에서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이런 안 되죠. 사람에 대한 학살이 일어난 건데 주변국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나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된 것이 2차 대전이 벌어진 다음에 네. 1941년, 42년 때거든요. 그럼 1940년 6월경이면은 이 파리가 항복하고 유럽 전역이 히틀러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반대하고 자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죠. 다. 네. 정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협조하는 나라도 있고 은근히 또 반항하는 나라도 있고 있었는데 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숨겨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좀 나치에 협력해서 유대인 발굴에 앞장섰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왜 안네 프랭크 일기 아시죠? 네, 안네 일기 유명하죠. 그렇게 크게 띄우는 이유가 자기네들 알리바이에 세우기 위해서죠. 그렇군요. 정말 어쨌든 잊지 못할 아픈 역사인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계기가 그렇죠. 된 거라고도 또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원래 1000년 이상 갖다 떠돌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자신의 나라를 갖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아시죠? 네. 유대인 그 차별주의.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 현지에 적응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우리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시작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학살이 계기가 돼서 굉장한 국제적인 동정을 받게 되고 또 1917년에 1차 대전 때 네. 그 영국이 그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48년에 이 사람들이 거의 독립국가를 만들죠. 이스라엘을. 그렇군요. 거기엔 당연히 그 유대인들 학살이 세계 국제 여론에 큰 기여를 했죠. 네.
저희가 오늘 홀로코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대학살 사건이라고 하면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죠. 지금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유대인 대학살에 비해서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좀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생소하죠. 잘 우리나라에겐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네. 1915년에 1차 대전이 벌어진 직후에 러시아하고 터키, 오스만 제국 국경이 붙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원래 순종적인 백성들이었는데 자꾸 이게 러시아 쪽에서 자꾸 남침을 하려고 하니까 이 꼬드겨 가지고 터키에 반항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터지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전체가 다 전선이에요, 나라가. 네. 뭐 영국 쳐들어오죠, 프랑스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죠. 그러니까 한쪽의 경계라도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전쟁을 여러 개 분산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에게 동조를 하는 아르메니아에 갖다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30만에서 150만. 정확하게 한 100여만 명 정도를 학살을 했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을 전부 시리아 쪽으로 쫓아버리고.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과거 러시아에 속했던 지방이고 그 남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월 24일은 세계에서 이 추모의 날입니다. 아르메니아 학살. 그렇군요. 그 심지어는 2012년에 프랑스 의회에서는 터키가 인정을 안 하니까. 네.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은 그 굉장히 큰 문제죠. 그 일본이 네. 그 자기네들 사과하지 않듯이 강제징용이나 그 일제 그것을. 네. 이 터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만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죽고 네. 전쟁 중에 일어난 하나의 비극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구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2012년에 의회에서 아르메니아 학살 부정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거 학살이 아니다. 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사회 문제인데 지금도 프랑스하고 이 터키는 그 문제 때문에 아르메니아 문제 때문에 아주 찌그레기가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분쟁 중이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유로든 반복돼서는 안 될 역사적 그렇습니다. 과오죠. 네, 홀로코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